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주재범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 요새는 워라밸을 학생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대학원생도 토요일 날 나오는 학생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인 만큼 뭔가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있으셔야 될 텐데 그게 좀 가장 염려스럽고요. 제가 1년에 한 뭐 10번 가량 10번 안팎 정도 이제 세미나를 뭐 하는데 오늘 강연이 가장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미래 감염병인데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경험을 한 이제 코비드 19 감염병 진단과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글쎄 뭐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마 이 부모님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게 폐혈증 같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질환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진단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랑 일을 많이 같이 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폐혈증 진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결과나 이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혈당 측정기 있잖아요. 혈당 측정기 뭐 당이 있으신 분은 잘 알 텐데 혈당 측정기 보면 이제 스트립을 회사에서 팔고 그 스트립을 사다가 이제 혈액 바늘을 찔러서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 기기에다 넣으면 혈당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센서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 약국에 가면은 진단 키트 팔잖아요. 그래서 코 속을 이제 면봉으로 긁어서 녹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스트립에 로딩을 하면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센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질병을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오 센서에 관한 것들을 뭐 한 3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한 일들 그리고 저희가 느꼈던 것들 그것들을 오늘 같이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미 아마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연사들께서도 많이 과학, 사이언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오늘 강연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과학을 하고 왜 공학을 할까? 왜 이런 것을 연구를 할까?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이걸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학과 공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과학은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좀 제가 정의한 과학의 그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요로운 삶 같은 것은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AI 기술, 또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디스플레이,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기술들이 최근에는 다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이번에 에이펙에서 뭐 언론에 크게 알려져서 아시겠죠? 이제 반도체를 패키징해서 칩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그 대용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I 기술이 있고 또 AI 기술이랑 반도체 기술이 또 융합이 돼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면은 옛날 자동차랑은 달리 센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러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또 이런 반도체 기술이랑 요새는 또 AI 기술이 또 접목이 돼서 이제 스마트폰에도 많이 적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선전에도 나오시 내가 2km를 뛰려고 그러는데 코스를 알려줘. 그럼 이제 AI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려면은 우리가 인간의 두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다 AI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또 퇴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대비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에는 없었던 기술이 계속 등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에서 하는 일 중 하나고, 또 하나가 뭘까? 이거는 행복한 삶이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사는데 우리 일반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그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그 장애물이 되는 게 이제 질병이죠, 질병. 근데 질병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유전적 요인이나 또는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나 뭐 심근경색, 뭐 뇌질환,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실제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질병이죠. 어떤 유전적인,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그 자녀들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럼 이제 유전자 시퀀스가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분들 한 2000년 초반에 이제 지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장기별로 유전자 시퀀스 AGTC로 형성된 이제 유전자 시퀀스를 쭉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어떤 장기든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유전자 서열이 쭉 배열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뭐 어떤 술을 많이 마신다,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이래서 그중 하나의 베이스 시퀀스가 바뀌게 되면 그것이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가 되고,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그 세포 핵에서 어떤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면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이 암세포가 많아지면 이 조직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난치성 질환, 암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은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뭐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또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이전에만 해도 이 건강한 삶 하면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내가 심장이 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 안 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질환이 안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9년도의 말에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것은 그냥 얘기만 해도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격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이 감기보다 굉장히 증상이 심해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사회를,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환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염병의 습격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 또는 근데 우리가 감염병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장티푸스 이런 감염병이 많이 창궐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그 백신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 이 그 코로나균이 침투를 하더라도 그 백신이 그 면역을 막아줘 갖고 이것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가장 좋은 코로나 백신을 발명을 해서 저희도 이제 다 맞았잖아요. 그 코로나 백신을. 근데 아직까지는 그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진단이죠, 진단.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진단을 해서 내 자신이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이 감염병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백신과 진단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러한 그 진단의 분야입니다. 진단.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처음에는 이제 선별 검사서 보건소에 가서 이제 줄 서서 이 면봉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 튜브에 넣고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핸드폰으로 결과를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한 1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 오미크론이라는 엄청나게 확산 속도가 빠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별 검사소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선별 검사소를 닫고 약국에 가서 래피드 킷을 사서 알아서 판정을 하라. 그리고 거기서 2줄이 나오면은 격리를 하고 1줄이 나오면은 그냥 활동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선별검사소 가서 진단을 받는 RT-PCR이란 방법이랑 그리고 내가 래피드 킷을 사서 진단하는 방법이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두 진단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검사소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가 래피드 킷으로 우리가 자가 진단할 때 문제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은 없을까? 그리고 미래 감염병이 왔을 때 이런 신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이른 시간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오셨는데 오늘 건 뭐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한 가지 그 래피드 킷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염병이 우리가 감염병을 왜 걸리느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왜 걸리느냐, 그건 너무도 많이 언론에서 나와서 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의학계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저희가 연구를 의사 선생님들이랑 많이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호흡기 내과도 있고 뭐 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병원에 가시면은 그 감염 진단 검사 의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단 검사 의학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제 청진기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듣고 뭐 이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단했는데 요새 뭐 병원에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젊은 학생들은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 학생 건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경험도 있으시고. 근데 아무튼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이제 외부 검진을 하면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머리가 아픈데요. 그리고 좀 속도 쓰린데요. 그리고 뭐 좀 이
좀 장도 더부룩하고 안 좋은데요. 그러면 뭘 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머리가 아프세요? 그럼 뭐 MRI 한번 찍어보시죠. 가슴이 아프세요? 그러면 뭐 초음파나 CT 같은 거 한번 찍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전부 영상의학이죠. 영상의학.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몸을 다른 광원을 써서 이거는 이제 자기장으로 스캐닝을 하고, 초음파는 이제 울트라사운드로 스캐닝을 하고, CT는 엑스레이로 이것을 단층을 만들어서 인간의 내부의 장기를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영상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분자 영상 진단학과가 있습니다. 이 분자 영상 진단학과는 이제 그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초음파 이런 영상 장비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진단 검사 의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검사 의학과에서 하는 일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피 뽑잖아요. 그죠? 피 뽑고 소변에서 놓으면은 이제 그게 그 모든 혈액이랑 소변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진단 검사 의학과로 갑니다. 그럼 진단 검사 의학과에서는 그 혈액을 원심 분리해서 이제 그 적혈구를 가라앉히고 그 노란 그 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 뭐 GPT, GOP 간 기능 지수가 어떤가, 이 양반이 뭐 심근경색, 뭐 트로포닌이나 CKMB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 또 당화혈색소 측정해서 혈당은 어떤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검출을 하는 부서가 바로 진단검사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소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분석 장비, 그 혈액이나 소변 속에 얼마만큼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유전자가 있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이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바이러스와 또 하나는 이제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바이러스 질환이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혈증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숙주, 자기가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뭐 인체 내부라든가 또는 이제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녀도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박테리아는 이것은 바이러스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크기가 크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관, 뭐 세포막이나 세포벽, 핵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멤브레인이 있고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하나 있고 거기에 한 두 종류의 단백질, 그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염병을 유발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가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에서 지발하는 감염병은 폐혈증이라든가 또는 식중독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박테리아에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감염병은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가 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랑 대화를 하다가 그 호흡기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균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복잡한 메커니즘 거쳐서 이 바이러스 수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흡입한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을 거잖아요. 뭐 100개, 200개인데 이것이 한 세포 내 증식을 거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100개가 들어와서 한 2시간 후에는 한 5,000개가 되고 한 6시간 후에는 억개로 이게 증식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막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백신은 그 이 바이러스균이 세포로 못 들어가게, 이 세포를 다른 뭐 항체나 이런 걸로 방어막을 치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인데, 최근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RNA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 안에 이제 RNA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백신이 작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구분을 하고 지금 현재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독감, 인플루엔자, 감기죠. 감기, 또 RSV라고 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포 내부에서 복제가 돼서 점점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였듯이 선별 검사소 가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RT-PCR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또는 이제 그 래피드 킷으로 자기가 검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폐혈증과 같은 병영균, 박테리아는 어떻게 검출을 하냐면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중에 있는 이 박테리아를 뽑아냅니다. 그럼 처음에 이 박테리아의 농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로서는 그 낮은 박테리아를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양을 시키죠. 수송배지에 이제 배양을 시켜갖고 이걸 이 박테리아 수를 늘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신문에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연구원이 앉아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유리침 같은 걸로 뭘 막 긁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식중독균 뭐 판별할 때. 그럼 이제 이 박테리아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뭉치는 현상. 그래서 그걸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박테리아의 뭉침.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긁어서 그 뭉쳐져 있는 박테리아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박테리아다. 그렇게 검출을 하는 배양법이 이제 일반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병,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아마 강의의 한 거의 한 70~8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을 미래 감염병이라고 왜 붙였냐면, 이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초반부터 이제 창궐 하기 시작해서 2022년 말쯤에 거의 끝났습니다.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에. 그러다가 뜸하다가 한 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홍콩 독감, 홍콩에서 그 독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망자가 한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이런 독감인데 여러분 독감 주사 맞잖아요, 요새. 이 독감이 걸리면 요새 코로나보다 더 증세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호흡기 질환을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제 사스가 발병을 해서 그때는 한 700~8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 7년 후에 신종플루가 또 발병이 되었고 이때 5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이건 굉장히 굉장히 강도가 강했죠. 근데 그때 방역도 잘 되고 이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이 메르스란 감염병,
창궐을 해갖고 한 58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60년, 다음에 44년, 다음에 7년, 3년, 그리고 다시 2019년이니까 7년 후에 이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1억 명 이상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때 1968년이랑 비교해 보면 1968년의 의료 기술이랑 2020년의 의료 기술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뭐 진단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 명이라는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다음에 넥스트 감염병은 몇 년도에 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도로 심하게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다 그 형제 바이러스입니다. 형제 바이러스. 형제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멤브레인 안에 RNA가 하나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RNA 시퀀스가 그러니까 RNA란 DNA는 베이스 시퀀스 AGTC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쭉 배열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토탈 시퀀스가 한 1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전체 이것은 이제 이 과학의 발전이 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2002년에 이제 미국에서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랬고 인간의 장기를 빠르게 진을 시퀀싱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간의 모든 질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장기에 대한 모든 진 시퀀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기술만 개발되면 우리가 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 그 진 시퀀스를 해서 돌연변이 염기를 우리가 정상적인 걸로 대체만 해주면 질병이 완치된다는 것이죠. 아주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 암이 정복이 됐나요? 심장 질환이 정복이 됐나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것을 가령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장기에 대한 진을 시퀀싱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편집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너무 비싸요. 비용이 뭐 2억 원, 3억 원입니다. 나의 그 폐에 관한 진을 시퀀싱, 풀 시퀀싱 한다 그러면 2억 원, 3억 원.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근데 그 기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중국 후난에서는 이것을 진 시퀀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 RNA를 추출한 다음에 이걸 DNA로 바꾸고 이것을 풀 지컨 15,000개를 그냥 빠른 속도로 시퀀싱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과거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사스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한 150개 진이 다른 게 뭐 엔진, 이진, RDRP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검출해서 우리가 코로나 진단에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감염병을 진단할 때 유전자를 가지고 진단한 게 최초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개발이 이제 지놈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진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과학자들이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랑 홍콩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 이런 것들을 그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 갖고 다 서열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갖고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토대로 그러면 그 어떤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다음에 바이러스가 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차세대 감염병이 어떻게 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호흡기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에 이것이 끝났지만 2030년에 나타날지 그 다음 세대 감염병이 2032년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술과 그리고 이런 것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기술 이 두 가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호흡기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한국의 연구 풍토가 이런 미래지향적이보다는 성과 위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과학기술정통부나 아니면 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진단과 치료, 감염병 진단과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많은 성과들이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자 끝나고 또 동시에 공교롭게도 작년에 그 이전 정권에서 이제 그 연구비를 대폭 삭감을 해서 그런 머짓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는 놀라시겠지만 이거는 오래전부터 1년에 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폐혈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 같은데 가보면요, 중환자실에 보면은 거기 이제 폐혈증 감염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환자실 같은데 가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50개 베드가 있고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쭉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질환에 감염이 됐다. 그럼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박테리아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염이 안 됐던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박테리아 질환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슨 박테리아에 감염됐어요. 이콜라이에 감염이 됐어요. 아니면 포도상균에 감염이 됐어요. 황색상균에 감염이 됐어요. 이걸 바로 알 수 있으면 그 항생제를 바로 처방하면 그 환자는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염이 되면 한 30종의 가능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액을 뽑아서 거기서 박테리아를 배양을 2, 3일 해서 콜로니 카운팅을 해서 이 박테리아가 뭐다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환자가 돌아가신 거죠. 이 박테리아가 온몸에 퍼져갖고. 그러면 그 박테리아 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혈액을 뽑아서 이 배양하지 않고 빠르게 어떤 박테리아인지 판별하는 기술. 그것들이 의사들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테리아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감염된 박테리아의 종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비드-19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선별 검사소 가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별 검사소에서 주로 거의 이제 막대한 기여를 한 기업이 여러분들 아마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젠. 그래서 이 시젠이라는 기업에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시젠이라는 회사에서는 꾸준하게 그 대표께서 그 유전자를 연구하셨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기존의 진단 기술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전자
진단 방법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유전자를 진단하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프라이머라는 게 필요합니다. 프라이머.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쭉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선별 검사소에 가시면 그 면봉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면봉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면봉을 긁고 이렇게 긁은 다음에 그거를 투명한 용액에 테스트 튜브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이 면봉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긁혀서 나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긁혀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하나 있고 이 안에 그 RNA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5,000개 시퀀스가 가진 RNA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단백질, 이 뉴클리오 캡sid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럼 이제 여기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랑 아니면 감염이 안 되는 사람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병원에 진단 검사에 아까 말씀드린 진단 검사학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 국내에 이제 5개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의료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 검사 여러분들 그 동네 병원에 가서 보시면 피 뽑잖아요. 근데 한번 자세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네 병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혈액을 뽑으면 이제 그 검사 결과를 갖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랑 상담을 해주는데 그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난 장비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혈액 검사를 해주는 회사에 보냅니다.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왕십리의 시젠 의료재단 거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데는 이원 의료재단, 뭐 SCL.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의 혈액 진단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또 지대한 공을 했죠. 그 회사들은 이것을 엄청난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것을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별검사소 가서 면봉으로 해서 테스트 튜브, 그럼 거기 투명한 액체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수송배지라고요. 이거는 이 바이러스가 그 병원이나 그 의료재단까지 가는데 변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변형이 되지 않게 보관해주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음에 이제 의료재단이나 진단검사의학과로 가면 바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레피드키 사면은 이렇게 면봉이랑 넣어서 캡을 닫은 다음에 막 흔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면봉을 넣을 때 막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좀 거칠게 흔든 다음에 그것을 빼고 다음에 캡을 닫고 막 흔들잖아요. 그 용액이 뭔지 아세요? 그 용액이 라이시스 용액이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를 찢어주는 역할을 하는 용액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찢어야지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랑 RNA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단검사과로 가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이제 라이시스 용액에 넣어갖고 이 바이러스를 찢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RNA가 이렇게 밖으로 그 라이시스 용액 속으로 녹아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 이 RNA는 이건 좀 어려운데 RNA는 RNA가 있고 이제 DNA가 있죠. RNA는 그 이 트랜스포트 진인데 아무튼 이 RNA는 이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바이러스가 많아야 뭐 몇백 개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단을 못 하니까 이것을 증폭을 시켜야 돼요. 증폭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RNA가 가령 200개가 있다. 그냥 200개의 바이러스로부터 RNA가 200개가 나왔다. 그럼 RNA를 수억 개, 수천억 개로 이것을 증폭을 시켜야지 우리가 그걸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RNA는 검출이 안 돼요. 증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역전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DNA로 바꿔줍니다. RNA를 DNA로 바꿔주고 이 DNA로 바꿔주면은 이것을 이제 이 PCR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아까 그러면 200개의 RNA가 역전사를 통해서 200개의 DNA로 변환되면 200개의 DNA를 한 수억 개의 DNA로 증폭을 시켜줘야지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PCR이란 장비, 여러분 지금 뭐
언론 지상에서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RT-PCR이라는 장비가 DNA를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젠이라는 회사가 한 일이 뭐냐? 그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머란 짧은 DNA가 필요한데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다른 질병에 대해서 그 프라이머라는 프라이머 DNA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시젠이랑 또 다른 회사가 한 2개 있는데 이 3개 회사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프라이머를 개발해서 판 거죠. 정부에.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그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그 의료재단이나 진단검사과에 의해서 이것을 DNA를 증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이중 가닥, 싱글 가닥 하면서 계속 DNA가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것을 검출해야 됩니다. 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형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빛을 쏴서 검출을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형광을 내게 하는 이제 탱맨이란 물질인데 플로로센스 탱맨이란 물질인데 이거는 그 일본 회사에서 다 특허를 갖고 있어요. 사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플로로센스 탱맨을 사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쭉 돌립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한 번 돌리면 200개, 그다음 돌리면 400개, 그다음 돌리면 800개, 그다음 돌리면 1600개, 3200개 이런 식으로 2의 지수승으로 한 번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DNA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클 오른쪽이 이제 5사이클, 10사이클 이러면서 DNA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형광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 처음에 바이러스 개수가 많은 사람은 형광이 빨리 나타날 거고 바이러스 개수가 적은 사람은 많이 증폭을 해야 되니까 늦게 나타나겠죠. 근데 아무튼 빠르게 나타나던 뭐 한 10사이클 돌려서 나타나던 30사이클 돌려서 나타나던 이것이 형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양성입니다. 양성.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30, 40사이클 돌릴 동안 형광이 안 나타났다. 그 사람은 음성입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선별검사소 가서 그 RT-PCR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아마 인류 최초로 감염병 진단에 유전자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도입된 진단 기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근데 단점이 있죠. 그 정확도도 99.9%. 왜냐하면 아무리 10개가 있어도 이것이 뭐 20개, 40개, 80개 이렇게 증폭을 시켜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다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99.9%. 아주 좋은 기술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가서 이제 면봉으로 긁고 놓으면 다음 날 오잖아요. 다음 날. 그죠? 시간이 한 이것을 이 DNA를 시료를 준비하는 시간, 이 면봉에서 샘플링한 걸 준비하는 시간이 2시간, 그리고 이 서머 사이클링 해서 증폭시키는 그래서 검출하는 시간이 2시간, 그래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처리를 하고 역전사를 하고 서머 사이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RT-PCR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줄을 뭐 한창 많이 감염자가 있을 때는 뭐 한 2시간 막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앞에 뭐 100명 넘게 기다리고 있어서 거의 마스크 쓰고 줄 서서 있다가 검사를 하면은 또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날 오잖아요. 그럼 이 원래 지침상으로 하면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검사 받고 계속 또 하루를 방 안에 갇혀 지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당신은 양성입니다. 당신은 음성입니다. 바로 결과 알려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진단 방법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RT-PCR로 우리가 선별검사소 가서 진단하는 방법은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 진단이 어렵다.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5월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이제 창궐이 되면서 하루에 뭐 30만 명, 4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30만 명, 40만 명을 우리가 보건소의 선별검사소 개수는 제한돼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RT-PCR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료재단의 장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럼 래피드 킷을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그죠? 자, 래피드 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래피드 킷의 원리만 알아가시고 가셔도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래피드 킷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래피드 킷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게 이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민감도가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여러분 SD 바이오라는 회사 아시나요? SD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2조 이상을 벌었거든요. 뭐 시즌도 한 2조 이상, 매출액 2조를 벌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1,000억도 안 될 거예요, 매출이. 근데 두 회사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 회사는 선별검사소에서 진단하는 RT-PCR의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2조를 벌었고 한 회사는 그냥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래피드 킷을 팔아서 2조를 벌었죠. 근데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 SD 바이오도 그 코로나가 나오면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이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이걸 적용했었냐면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그 감염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래피드 킷.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안 팔리죠. 그죠? 요새 요새 콜레라 감염성 장티푸스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개발했어요. 이러한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서 정부 과제를 해서 뭐 또 정부 입장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 시에 화생방전이라고 있잖아요. 화생방전. 그때 이제 이건 이제 좀 국제 협의에서도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쟁에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그럼 가장 간단한 게 그냥 그 콜레라나 장티푸스라든가 또는 뭐 아주 독극물 있는 걸 대기나 수중에 살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호흡을 해서 감염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이런 그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납품한 업체가 바로 이 SD 바이오죠. 근데 SD 바이오가 이런 기술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자마자 호기가 된 거죠. 바로 이제 코로나 항체를 구입을 해서 바로 이제 시중에 내놓은 거죠. 자, 오늘 아마 다른 것은 다 잊고 돌아가셔도 이것만 한번 잘 이해하고 가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 SD 바이오 제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래피드 키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추출용액, 아까 라이시스용액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캡이 있고 면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면봉을 이렇게 긁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면봉 끝에 묻어 나오겠죠. 이걸 라이시스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져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 개 RNA랑 뉴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 뉴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아주 다량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시스에서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라이시스에서 여기서 나오는 뉴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이 검출이 됐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래피드 킷의 원리고요. 그러면 이 면봉을 요 단백질 추출용 라이시스용액에 넣어서 막 흔들어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그 단백질이 추출이 되고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찢어지면서 단백질이 추출이 돼서 단백질이 그 용액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캡을 담아서 이 레피드 키 이 부분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것이 캐피러리 포스로 쭉 흘러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레피드 킷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뜯으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레피드 킷이 나오죠. 다 아시죠? 자, 여기에 이 레피드 킷에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거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레피드 킷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부분이 이제 샘플을 로딩하는 파트고 이 테스트 라인이랑 컨트롤 라인 중간 요 부분에 이제 컨주게이션 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뭐가 들어 있냐면 금 나노 입자가 들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셨어요? 그 레피드 킷에 금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거기에 한 보통 SD 바이오 거는 한 20에서 30 나노미터. 나노미터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입자가. 근데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보면은 그 나노 입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나노 입자에 항체가 붙어 있어요, 항체. 그래서 나노 입자에 항체를 붙여서 요 컨주게이션 패드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단백질이 쭉 가면서 요 항체가 이 단백질을 잡아요. 이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이라는 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이 쥐나 토끼 같은데 우리가 어떤 그 병원균을 넣으면 아니면 또 이런 이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 항원을 넣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이 되니까 우리 인체 내부 토끼나 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내요. 항체. 그럼 그 항체가 그 항원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항원이 세포 안으로 투입을 못하게 그런 원리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의 항체를 붙여놓는 거죠. 그럼 항체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이 바이러스에서 나온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쭉 또 이게 이제 니트로셀룰로스 페이퍼라고 이 페이퍼의 안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틈으로 그 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 사이로 이 용액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흘러가는 힘은 모세관력이죠. 모세관력. 이 캐피러리 포스로 이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요 검사선 우리가 테스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뭘 해놨냐면 또 다른 항체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온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을 잡는 항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금 나노 입자가 여기서 프로테인을 잡고 이것이 다시 이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 항원을 잡겠죠. 그러면 이런 샌드위치 형태로 골드 파티클이 이 검사선에 누적이 되겠죠. 골드 파티클.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는 여러분 빨간색을 보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게 아니라 금을 보는 거예요. 금 나노 입자. 이 금이란 것은 이렇게 멀키한 형태로 있을 때는 노란색이잖아요. 이것을 막 짜게서 나노 입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의 작은 입자로 만들면 그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건 빨간색 나노 입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대조선은 이 항체가 달려 있는데 이 항체는 금 나노 입자의 항체를 바로 잡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항상 이 금 나노 입자가 제대로 흐른다면 여기는 항상 금 나노 입자를 잡아서 항상 빨간색이 되겠죠. 반면에 검사선은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온 단백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금 나노 입자가 잡히겠지만 없을 때는 안 잡히겠죠. 그래서 대조선,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에 빨간색 하나면은 음성, 컨트롤 라인에 테스트 라인 두 개 빨간색이면 양성이 되겠죠. 근데 한 줄도 빨간색이 안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줄도 빨간색.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샀는데 넣었는데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반품해야 돼. 반품. 불량품이 불량품.
이거는 항상 빨간색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1900 우리가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이 바이오 센서인데 이 바이오 센서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혈당 측정기, 두 번째가 이 래피드 킷. 이 이전에 혹시 이 래피드 킷을 보신 적 없으세요? 어머니나 뭐. 임신 진단 키트죠. 임신 진단 키트는 임신을 했을 때 그 베타 HCG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나와요. 그래서 소변으로부터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그 단백질을 잡아서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고 한 줄이 나오면은 임신 아닌 거죠. 이 임신 진단 키트의 원리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에 그냥 활용한 거죠. 뭐만 다르냐면 항체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굉장히 만들기가 쉽고 실제로 제가 이쪽 분야에서 한번 회사들을 쭉 만나 보니까 이 SD 바이오가 2조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또 래피드 킷 임신 진단 키트를 팔던 회사. 그 회사도 거의 한 1조 가까이 벌었어요. 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었죠.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 쉬운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기술. 쉬운 만들기도 쉽고 우리가 또 사용하기도 쉽고 이 좋은 기술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민감도가 안 좋아요. 민감도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개, 300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농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한 이틀 이상이 지났다. 그럼 바이러스의 농도가 이미 굉장히 높아졌겠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PFU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높아질 때 이 래피드 킷으로 진단하면 거의 두 줄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염된 지 6시간 됐다. 12시간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증폭이 되는 과정이니까 바이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거는 한 줄이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 감염된 사람이 지금 내가 찍었는데 한 줄인데 내가 한 6시간 있다 찍으면 두 줄이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위음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는 양성인데 이 키트로 찍으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가짜 음성이라는 거죠. 위음성. 그죠? 근데 이 위음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제 이 복지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에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갖고 하루에 한 40만 명 환자가 나올 때 최소한 10만 명은 위음성이란 거예요. 래피드 킷 측정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나 음성이다. 집에서 찍어 음성이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런데 다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최소한 10만 명은 그렇게 감염이 되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진단이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 현장에서 진단이 가능하고 싸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은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방법엔 두 가지. 선별 검사소 가서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은 RT-PCR 유전자 진단이고 래피드 킷을 진단하는 방법은 면역 진단, 이 단백질을 진단하는 건데 두 개가 다 완벽한 진단 방법이 아니란 거죠. 첫 번째 RT-PCR의 유전자 진단은 우리가 진단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데 현장 진단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이 래피드 킷은 우리가 한 10분 안에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진단 기술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 인트로덕션만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폐혈증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돼갖고요. 오늘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방법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현장에 장비를 갖다 놓는 거예요. RT-PCR은 현장 진단이 안 되고 래피드 키는 장비가 필요 없죠. 근데 장비를 현단에 설치를 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이제 모식도로 그린 건데 실제로 이런 장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게 바이러스의 농도입니다. 바이러스의 농도가 0에서부터 10,000 PFU까지 래피드 기술로 저희가 이 SD 바이오 래피드 기술 측정한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 많은 두 줄 5,000, 1,000, 500까지는 명확하게 두 줄이 보이죠. 근데 150, 10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위음성이란 거죠. 위음성. 근데 이렇게 나온 분은 한 3시간 후에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분은 한 6시간 후에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온 분은 한 하루 지나고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키는 뭐예요? 저는 래피드 킷에 주안한 게 요 부분, 요런 환자들을 양성으로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래피드 킷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민감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 느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도 그렇고 또 그 SD 바이오도 그렇고 그 두 회사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질병에 대해서. 이 시젠은 다른 질환에 대해서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SD 바이오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래피드 킷을 진단할 수 있는 그 항체랑 그 나노 입자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왔을 때 두 회사가 바로 그냥 자기의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래피드 킷에는 이 컨주게이션 패드에 20나노짜리 골드 파티클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광학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리포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클을 한 40나노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레이저를 쏴서 굉장히 감도가 좋은 광학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데 똑같이 이제 래피드 킷을 만들어서 이제 로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래피드 킷 측정한 걸 로딩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그 감염자가 두 줄이 나온다면 그냥 양성이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한 줄만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음성이거나 하나는 위음성이거나. 이걸 판별하는 거죠. 그럼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민감도가 높은 검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리더에 넣는 거죠. 옵티컬 리더에 이렇게 이 스트립을 넣으면은 이 레이저가 테스트 라인이랑 컨트롤 라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학적인 측정 결과로 예측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의 좋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포터블 리더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기업체랑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 좀 복잡한데 저희가 여기다 이제 스트립을 넣으면은 레이저가 쭉 움직여서 테스트 라인, 컨트롤 라인을 레이저로 쫙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옵티컬 시그널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완제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키면은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나오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트립을
로딩을 해서 두 줄이다. 그럼 양성이고 한 줄이다. 그럼 여기 넣는 거죠. 그럼 여기 넣으면은 이 스트립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원리상으로 보면 레이저가 쭉 스캐닝하면서 테스트 라인이랑 컨트롤 라인의 광학 시그널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민감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150, 10은 못 잡았잖아요. 그걸 다 잡아낸다는 얘기죠. 위음성을 양성으로 잡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개발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병원이랑 삼성병원이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갖다가 이 농도가 낮은 거, 중간 거, 아주 낮은 거, 중간 거, 높은 거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민감도가 한 50%에서 95%로 증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러한 그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이 과제를 했는데 물론 과기부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완성됐을 때 굉장히 그 보건복지부에서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가 기술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학 장비, 옵티컬 리더를 기업체랑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아까 이 사회자께서 이 소개를 해주실 때 제가 이제 그 국무총리 유공자 표창을 받았는데 이 기술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이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갖고 이제 행안부에 연락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별검사소에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이 공무원들이 또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때 또 한 3, 4개월을 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막 하는데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끝나버려갖고 결국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 기술은 저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고도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질환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뭐 이 넥스트 감염병이 오면은 거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박테리아 검출 기술도 저희가 개발한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한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거 아마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이 미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혹시 젊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 2014년쯤에 그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뭐 AI 패키징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막 뜨고 있지만 그 전에 한 2014년쯤에 미국의 최고의 IT 회사가 어디죠? 미국의 최고의 IT 회사 애플이죠. 애플. 그죠?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을 해서 획기적인 컴퓨터랑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미국 같은 비즈니스 사회에서 보면은 IT가 있으면 또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요? IT 다음에 BT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럼 2014년도에 그 미국 최고의 IT 기업은 애플이었고 미국 최고의 BT 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이 바로 테라노스라는 회사였어요. 이 사람이 CEO였거든요. 이름이 이제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이 커리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다니다 1년을 중퇴하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애플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홈스도 스탠포드 대학을 화학공학과를 1년을 다니다 중퇴를 하고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BT 기업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보면은 혹시 뭐 비슷한 거 혹시 뭔가 좀 복장에서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이 검은색 폴라 티를 입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홈스도 자기가 여성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포브스랑 뭐 여러 가지 잡지에 하고 미국 최고의 그 주가가 최고 BT 기업 중에 탑이었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이 회사의 표가 뭐냐면 One tiny drop changes everything. 이게 이 회사의 표예요. 이 tiny drop이란 게 뭘까요? 그렇죠. 혈액이죠. 혈액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표였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참 건강해서 대부분 건강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보통 동네 병원에 가면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혈압 재고 뭐 혈당 측정하고 그 정도죠. 그리고 뭘 해요? 피를 뽑죠. 피를 뽑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 방문할 때 그 혈액 검사 결과 알려주죠. 그만큼 혈액 검사가 보편화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뭐 종합병원에 가기도 하고 동네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뭐 동네 병원에 가면 좀 빠르겠죠. 근데 이제 종합병원 저도 당이랑 혈압이 있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귀찮잖아요. 근데 혈액을 뽑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학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요새 건강에 하도 관심이 많아서 혈액에서 오는 지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당뇨 하면은 이제 당하혈색소 HbA1c라고 그러는데 당하혈색소가 뭐 6.5 기준으로 해서 6.5 이상이면은 당뇨고 6.5 이하면 정상이고 그리고 6에서 6.5면 내가 당뇨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GPT, GOP 간 기능 지수가 있죠. 그 수치 기준이 있어서 수치보다 높으면은 안 좋은 거고 수치보다 낮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이제 3개 뭐 단백질 지표가 있고 그리고 암도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CA나 AP 2개의 지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인터넷을 찾아서 그 지표만 알면은 그 단백질 종류와 그 표준 지표, 자기 혈액에서 나온 지표만 알면 자기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본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장모님이 한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니까 HbA1c 아까 말한 당하혈색소가 보통 표준치가 뭐 6.5가 기준인데 12.5가 나왔어요. 12.5.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혈당 뭐 당뇨병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췌장이 망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본인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굳이 병원에 가지 말고 이런 그 마이크로 튜브를 이제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죠.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 한 200 마이크로미터 소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늘로 찍어서 우리가 혈당 측정하는 듯이 200 마이크로리터의 튜브에 딱 피를 얻은 다음에 이걸 딱 뽑으면 이렇게 100 마이크로씩 이렇게 작은 바이알에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이 회사의 우편으로 붙이는 거죠.
우편으로 붙이면 이 회사에서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걸 이름을 에디슨이라는 장비를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에디슨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해주는 30종의 지표를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메일로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환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그걸 보고 내가 당이 높구나. 내가 심근경색 지표가 높네. 내가 간 기능 지표가 안 좋네.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에.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소개할까 말까 했다고 고민했다는 게 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럼 이 회사가 지금은 더 큰 BT 기업이 됐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죠. 지금은 아마 감옥에 있을 거예요. 감옥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로, 그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이 장비로 그걸 분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형 장비를 이용하고 뭐 그냥 대강 결과를 내서 환자들한테 보내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내부 연구원이 고발을 해서 결국 사기로 이제 지금 한 2년 전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서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숙제죠, 숙제.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확신하는 게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미래 진단 기술. 내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내 스스로 혈액을 뽑아갖고 보내면 엑셀 시트를 받아서 내가 자가 진단하는 이런 그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이런 시대가 올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지금 병원에서는 한 20에서 30ml 뽑거든요. 그거의 한 100분의 1, 한 100 마이크로리터를 가지고 이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 마이크로리터는 여러분 우리 혈당 측정하듯이 자기가 바늘로 이렇게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ml는 주사기로 뽑아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00 마이크로리터 아주 극미량의 혈액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 그럼 여기 핵심 기술이 뭐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 마이크로리터에 들어있는 특정한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ml에 들은 거랑 200 마이크로리터에 들은 거랑 100분의 1이니까 그 단백질의 양도 100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100분의 1의 아주 작은 양의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게 핵심 기술이죠. 그것이 구현되면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창업을 했던 One Tiny Drop Changes Everything 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기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형 장비로 소형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200 마이크로리터의 아주 작은 혈액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이걸 누군가 개발한다면 그거는 이 비즈니스가 사기가 아니라 정말 미국 최고의 BT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기를 쳤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실제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 세계적인 BT 기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라고 아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이 테라노스 쳐보시면은 이 엘리자베스 홈스에 관한 스토리가 쭉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감옥 가고 뭐 재판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뭐냐? 엘리자베스 홈스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미국 최고의 B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미래 과학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최초의 기술 개발이 될 겁니다. 예,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